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할아버지 일화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나이도 벌써 50이 넘어갔으니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다면 진짜 옛날 고리적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셈이네요. 하지만 우리네 옛날 이야기에는 추억도 있고 교훈도 있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 동안 판사를 하셨었어요. 판사라고 하는 직업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그 힘들다는 사법고시를 붙어야 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가장 성적이 우수해야 갈 수 있는 것이 판사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명예롭고 자부심이 강한 직업이지만 반면에 그만큼 외롭고 힘든 직업이라고 합니다. 바로 사람을 심판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 때문인 거죠. 때로 판사의 판결은 사람의 생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가끔 판결이 잘못되어 수십 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람이 재심 판결로 누명을 벗는 경우가 있는 걸 뉴스 등을 통해 보실 겁니다. 비록 운이 좋아 누명을 벗고 무죄를 입증했다고는 하지만 영어의 몸이 되어 감옥에서 보낸 수십 년의 한이 과연 풀릴까요? 그 보상으로 수십억을 준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만에 하나 사형을 당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이야 우리나라도 사형을 마지막으로 실시한 지 20년이 넘어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지만 과거 사형이 실시되던 시절에는 판사의 오심으로 누명을 쓴 분이 사형 집행되는 경우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기에 판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많은 고뇌가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할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만 해도 그랬습니다. 나름 판사라고 하면 사회 고위층이잖아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 최상위급 유지로 취급을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의 혼사 문제도 그 격에 맞게 진행되게 됩니다. 대부분 마담뚜가 등장하고 집안의 권력과 재산에 맞춰 혼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희 할아버지는 천백리셔서 그리 돈 같은 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 집안이 돈을 만들 방법은 혼인 인맥을 통해서예요. 당연히 많은 중매쟁이들이 할아버지의 큰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와 혼담을 연결하려 들었죠.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꽤 진취적인 분이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인 할아버지가 돈이 많은 분은 아니다 보니 대학을 보내주기는 힘들었다더군요. 판사 딸이 대학을 못 가는 게 이해가 안 가실 분도 있지만 어머니 집안이 구남매로 대가족이다 보니 6명의 아들들 대학 보내기도 빠듯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여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대단히 고학력자인 거였고요. 심지어 어머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 되셨으니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미 좋은 신부감임에 틀림없었어요. 판사 딸의 중학교 선생이니 이 좋은 신부감에 여기저기 선자리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했겠죠.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었나 봐요. 오로지 대학,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게 먼저였다더군요. 결국 어머니는 2년의 선생님 생활을 하며 돈을 모아 원하는 대학을 가셨어요. 그러자 대학생이 된 엄마에게 더 많은 선자리가 몰렸나 봐요. 하지만 그 많은 선자리를 어머니는 다 거부했어요.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같은 대학에서 만난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집안에서 볼 때 결코 마음에 드는 신랑감이 아니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장남, 거기다 아직 취업도 하지 않은 대학생. 외할머니는 당연히 자기 딸이 우리 아버지와 교제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너희들 결혼 허락 못해. 그런 할머니의 완고한 반대와 달리 할아버지는 공정하게 우리 아버지를 대해 주셨어요. 정신 나갔어요.
딸 고생시키려고 작정한 거예요? 돈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서로 사랑을 해라 잘 살지. 할아버지는 인생의 돈보다는 사랑이 중요하다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을 허락하셨죠. 한마디로 낭만 파셨던 거죠. 그 바람에 제가 태어난 거니 할아버지에게 감사해야겠죠. 아무튼 할아버지는 남들과 다르게 세상을 봤고 다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판사라는 지위의 특성상 권력에 아부만 하면 되는 편한 세상을 스스로 불편하게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 법관으로서 최고 지위라 할 수 있는 대법관이 되지도 못하셨어요. 대신 그 천명결백과 인간의 덕에 죽을 위기를 넘긴 엄청난 일화를 남기셨죠. 할아버지는 처음 정부가 수립된 1948년 법관으로 임관하셨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신 할아버지는 미군정 시절 법원 서기로 일하셨고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진행된 미군정이 끝난 후 실시된 법관 임용 시험에 합격해 판사가 되신 거죠. 사실 할아버지 집안은 대대로 머리가 좋았다고 해요. 형제 중에는 이승만 정권 시절 경찰로는 최고 지휘인 경무관에 오른 분도 있으셨다고 하더군요. 경무관이란 지위는 거의 경찰 권력의 최고봉에 오를 정도로 높은 지위이며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로 향후 장관이나 국회의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분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분에 비해 판사가 된 할아버지는 출세한 것도 아니었답니다. 사실 경무관이었던 할아버지의 형님은 동생에게 검사가 되라고 했답니다. 판사는 원래 독야 청청해야 하고 권력과 멀어져야 하지만 검사가 되면 권력과 가까워질 기회가 훨씬 많다며 빨리 출세를 하고 싶다면 그쪽이 낫다고 추천하신 거죠. 그분 본인이 겨우 30 나이에 경무관이라는 높은 지위에 오른 것도 권력 증가의 연줄이었다고 하더군요. 검사만 돼. 아이 줄은 내가 다 잡아줄 테니까. 큰할아버지도 다 할아버지를 위해 이런 이야기 해주시는 게 분명했지만 이상하게 할아버지는 그런 큰할아버지의 말씀이 듣기 거북했다더군요. 법관이 되려던 할아버지의 목적은 법을 통해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지 자신의 성공에 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큰할아버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판사가 되셨답니다. 물론 큰할아버지는 그런 할아버지의 결정에 혀를 끌끌 차셨다더군요. 이 미련 콤탱이 같은 놈. 하지만 할아버지는 꿋꿋이 할아버지의 길을 가기로 하셨던 거죠. 당시인 1948년, 바로 그 3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일제 식민지였죠. 그때도 법은 있었지만 그 법은 식민지에 사는 조선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지배인, 그러니까 일본인들을 위한 법이었죠. 한마디로 악법이었던 거죠. 그런 악법에 의해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끌려가 죽었고 어여쁜 소녀들은 정신대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거죠.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법이 생겼지만 아직도 법은 가진 자의 편에 서 있다고 할아버지는 생각했답니다. 그 불평등을 깨기 위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판사의 생각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할아버지는 권력 앞에는 한없이 대축 같고 불쌍한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따사로운 판사가 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 결정은 평생 권력과 돈과는 거리를 둔 삶을 살겠다는 뜻이기에 할머니는 한숨부터 쉬셨다고 해요. 당신 마음대로 하슈. 당시 판사의 월급은 쥐꼬리 많았던 모양입니다. 가뜩이나 많은 자식들을 키우기에 그 돈은 전혀 넉넉하지 못했고 그 바람에 판사의 아내인 할머니는 삭바느질 같은 걸로 아이들 끼니를 챙겨줘야 했다더군요. 결국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어린 조의 어머니와 삼촌들은 서울 큰 할아버지 댁에서 한동안 얹혀 살았다더군요. 지금도 어머니는 그때 큰할아버지 가족들에게 서러움을 받던 일을 이야기하고는 하세요. 그때 큰할아버지 집에 가면 이 자가용이 있었거든. 미국 세단차. 그게 너무 신기해서 만지작거리면 큰아버지 아들인 사촌이 내 손을 딱 때렸어. 만지지 말라고. 그게 얼마나 서러웠던지.
어머니는 70년이 지난 그 어린 시절의 박대를 지금도 마음에 담고 있으시더군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기 자식이나 할머니가 느끼는 돈 없는 서러움에 눈 하나 꿈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굴하게 돈이나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이 돈 없는 것보다 나쁜 거라며 우리 어머니에게 얘기하셨다더군요. 하긴 그런 마음가짐이 계셨으니 돈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한 가난한 청년인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을 허락하셨겠죠. 당시 판사로 일을 하다 보면 청탁성 판결을 해달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나 봅니다. 이 경우 대부분 아는 사람들의 인연을 통해 들어오는 부탁이니 거절하기가 힘드셨겠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선택한 길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만남에 신중하고 거리를 두는 거였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할아버지에게도 친인척과 동창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는 법관에 임용되시고는 이런 만남 자체를 스스로 금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야만 인연에 의한 불공정한 판결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되면 듣는 소리가 있어요. 사람 참 모질다. 그렇게 안 봤는데 참 깐깐하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등등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냥 한 단어로 줄여 정이 없다는 소리죠. 하지만 할아버지야말로 정말 한없이 정이 많은 사람이셨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뭔가를 부탁하려던 사람들은 다들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판사인 할아버지를 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니까요. 할아버지는 그 사람들에게 정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대신 법으로부터 소외된 불쌍한 사람들에게 정을 쏟으신 겁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 몇 년 동안 저는 할아버지가 지원장으로 계신 충북 영동에 있는 할아버지의 관사에서 몇 년간 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를 하며 힘들게 사시는 바람에 저를 돌볼 여력이 없었고 외손녀인 저를 워낙 좋아하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를 대신 돌봐주셨던 거죠. 그때 할아버지는 판사에게 주는 관사에서 사셨는데 꽤 규모가 큰 한옥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어 파, 고추, 깻잎 같은 걸 길렀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관사 별채에는 항상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은 어딘지 남루하고 표정도 무척 사나워 보여서 좀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었죠. 할머니, 저 사람들 왜 여기 있어? 저분들 가족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셨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죄수들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대에 남편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그 가족들은 배를 곪을 수밖에 없잖아요. 살인범이나 사기꾼 같은 나쁜 범인이 아니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쌀 같은 걸 훔친 생계형 범죄자들 가족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그들의 죄는 법에 정한 대로 심판을 해 감옥에 보냈지만 남편이나 아들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생계 대책이 없어 그 가족들이 굶지 않도록 별채를 내어주고 먹을 걸 주셨던 거죠. 어릴 때는 철이 없어 할아버지 집에 거지 같은 인간들이 있는 게 무섭고 싫었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할아버지의 크신 생각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대쪽 같은 성품 때문에 판사로서 크게 출세를 하시지는 못하셨어요. 결국 집안 법원장을 끝으로 은퇴하시고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셨죠. 평생 판사만 하셨으니 특별히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아마 변호사로 활약하던 그때가 유일하게 돈을 좀 만지실 수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등상을 받자 선물로 필름 카메라를 사주셨던 걸로 봐서는 아마 가장 여유롭게 사셨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그때 일이 생겼어요. 평생 판사만 하셨으니 개업을 하셔도 어떻게 변호사 수임을 해야 할지 몰랐던 할아버지는 주변의 소개로 유능한 사무장을 만났습니다. 그 사무장은 오랫동안 법원 서기로 일했고 여러 변호사들 밑에서 일을 한 민한 사무장이었었어요. 사실 사건 수임은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장의 능력이 중요하죠. 그분들이 발로 뛰며 사건을 물어와야 변호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할아버지는 그분과 일을 시작했고 그 덕에 여러 큰 민사 사건을 맡아 많은 수입을 얻게 되셨던 거죠.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자가용도 구입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차를 샀을 때야 어린 시절 차를 못 만지게 하던 사촌에게 겪었던 서운함이 사라지셨다더군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할아버지의 전성기는 그리 길지 못했어요. 믿고 일을 맡겼던 사무장이 할아버지가 힘들게 번 수입료를 모두 챙겨 사라졌던 거죠. 할아버지는 법은 잘 알았지만 돈이나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변호사로 버는 돈의 관리를 전적으로 그 사무장에게 맡겼던 거죠. 그저 사무장이 알아서 잘 관리하겠거니 믿고는 달마다 수입의 일부를 월급으로 받아만 가셨다고 해요. 그때 쌓인 돈을 본 사무장에게 사심이 생긴 거죠. 그 통장에는 할아버지가 변호사로 번 돈과 그때까지 수십 년간 판사를 하며 모아놓은 돈이 전부 들어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충격에 몸져 누우셨고 사위인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하지만 사기꾼을 잡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지금처럼 모든 게 전산화되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시대에도 사람을 잡는 게 어려운데 1970년대에는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게 잡히지 않은 많은 사기꾼들이 해외로 도망을 가 떵떵거리며 사는 게 흔하던 시대였으니 할아버지는 이미 반포기를 하셨다더군요.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형사부는 단호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네, 이 나쁜 놈 꼭 잡아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대신 형사를 만난 아버지에게 그 형사부는 유난히 자신있게 말하더랍니다. 대개 형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사기꾼 잡는 일이랍니다. 사기라는 범죄가 막상 판결을 받아보면 사기가 아닌 것으로 판결 나기도 쉽고 비록 사기로 판명 나봐야 형이 그리 크지도 않아 형사 입장에서 실적도 얼마 되지 않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범인을 잡겠다고 눈에 불을 켜는 형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아버지는 생각했다더군요. 정말 그 형사부는 전력을 다해 그 사무장, 그러니까 사기꾼을 잡으러 다니셨어요. 그리고는 진짜 몇 달 만에 그 사기꾼을 검거했다고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장님, 그놈 잡았습니다. 지금 서로 오시죠. 아버지가 경찰서로 가자 진짜 그 사기꾼이 유치장에 갇혀 있다더군요.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이놈 미국으로 튀었겠더라고요. 사무장 그 나쁜 놈은 할아버지의 돈을 빼돌리고는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비자 신청해놓고 숨어 있었다더군요. 이런 놈들 뻔해요. 다 미국으로 튀려고 하죠. 거기서 남의 돈 가지고 호의호식하려고요. 형사님은 그가 외국으로 튈 걸 알고 미국 대사관에 있는 지인에게 사무장의 신상을 줬었다더군요. 그런 자가 비자 신청을 하고 인터뷰를 하러 오면 바로 경찰서로 연락을 해달라고 했고요. 형사님의 예상은 적중했고 그 나쁜 자식은 비자 인터뷰를 하러 대사관에 갔다가 미리 잠복하고 있던 형사님에게 체포가 되고 말았던 거죠. 일부 돈을 그 자식이 이미 써버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돈을 무사히 찾고 그 자식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도와준 그 형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더군요. 그러자 형사분이 말했대요. 전혀 그러실 거 없습니다. 판사님 일이라면 좀 뭐든 도와드려야 하니까요. 저희 장인어른하고 무슨 인연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데 저보다는 제 아버지와 인연이 더 크시죠. 그러면서 20여 년에 걸친 할아버지와 형사님의 부친 그리고 형사님에 대한 인연을 설명해 주었다더군요. 1948년에 판사가 되신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부임한 곳은 강원도 원주였답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진 재판들은 그리 큰 사건들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사건이 크건 작건 항상 소신대로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애쓰셨죠. 그러던 중 땅 소유권을 둘러싼 재판이 하나 들어왔었답니다. 해방 이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땅 문서가 많이 부실해 소유권에 대한 시비가 많이 있었다더군요. 수십 년을 자기 땅이라고 알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한 사람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구한말 혹은 일제 감정기 시절 토지 대장으로 하루아침에 땅을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가짜 서류를 만들어 오는 사람들이 사기꾼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대개 토지 관련 공무원들과 짜고 기술적으로 서류를 조작해 순박한 현지 농민들의 땅을 빼앗는 그 지역 유지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들이었어요. 그들의 농간에 순진하게 물러나는 농민들도 있었지만 반발의 법에 호소하는 경우들도 많았죠.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데 온갖 편법과 인맥을 동원한 지역 유지 쪽이 재판에서 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가 맡게 된 소송도 바로 그런 소송이었던 거죠. 할아버지가 소송을 맡자마자 바로 위 선배를 통해 압력이 들어왔다더군요. 이거 우리 형님이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어. 친형도 아닌데 마치 친형인 것처럼 선배는 사기꾼의 편에 서서 할아버지에게 그의 억울한 점을 하소연했답니다. 일단 법리적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법리적 판단을 하라고 내가 이렇게 찾아왔겠나? 우리 형님이 억울하다고. 글쎄 그걸 판단할 근거는 법과 원칙 아닙니까? 형님께서 억울하신 거라면 당연히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도 억울함이 증명되겠죠.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그 선배의 청탁을 거절하셨죠. 하지만 그 선배 말고도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압력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할아버지는 더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막상 사건 심리가 시작되고 제대로 사건을 따져보니 억울하다는 선배의 형님이라는 분의 주장이 오히려 근거가 없다는 것이 하나씩 증명되기 시작했다는군요. 그 선배는 더더욱 몸이 달아 할아버지에게 다시 찾아왔답니다. 판결만 잘 내주시게. 그럼 그 땅 일부 명의 당신 앞으로 해줄 테니. 선배의 그 말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할아버지는 호통을 치셨다더군요. 지금 법관을 매수하려 하는 겁니까? 그딴 소리 더 하실 거면 경찰에 고발할 겁니다. 할아버지의 호통에 결국 선배도 발길을 돌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 되어가는 순간 갑자기 상대방인 농민이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죠. 재판이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땅을 포기한다니.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한 할아버지는 부하 직원에게 소송 포기에 대한 자초지종을 알아보라고 시켰다더군요. 얼마 후 부하 직원에게 들은 자초지종에 할아버지는 쓴 웃음을 짓고 말았다더군요. 그 농민분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있더라고요. 아니 왜? 폭행으로요. 소송 상대방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가 상해를 입혔나봐요. 소송권이 농부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자 그 선배의 형님이라는 분이 다짜고짜 농부를 찾아가 시비를 건 모양입니다. 찾다가 쌍욕도 하고 난리였나봐요. 참아보려 했지만 돌아가신 부모 욕까지 하니까 순간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른 모양이더라고요. 딱 봐도 상대방의 작전에 순박한 농부가 걸려든 거였습니다. 일부러 시비를 걸어 농부를 흥분시키고 주먹을 휘두르자 다쳤다며 경찰에 고발을 한 거죠. 지역 유지의 말에 경찰은 과잉 대응을 했을 테고 이대로면 몇 년은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고 협박도 했겠죠. 상황을 안 할아버지는 즉시 감옥으로 가 농부를 만나 얘기해 주셨답니다. 쌍방 폭행이고 상대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그걸 빌미로 땅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사실 법관의 이런 행동은 자칫 공정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법도 잘 모르고 백도 없는 이런 시골 농부에게는 그런 원칙보다는 법의 포용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결국 할아버지는 땅에 관련된 소송에서 농부의 손을 들어주었죠. 그걸로 할아버지는 선배에게 찍혀 진급에서 누락되는 불이익을 당하셨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소송이 끝나고 고맙다며 찾아온 농부의 손에는 씨암탉이 들어있었다더군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런 걸 받을 뿐이 아니시죠. 이걸 제가 받으면 뇌물이 됩니다.
저는 뇌물을 받고 선생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판결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고마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할아버지다운 말씀이셨죠.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할아버지 덕분에 땅을 찾은 그 농부분이 바로 그 사기꾼 사무장을 잡은 바로 그 형사의 부친이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이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기구한 사연이 두 가족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우리 민족의 동족 상장의 비극이 발생했었죠. 북한의 김일성은 남한을 적학시키겠다는 야욕으로 남친을 했고 전쟁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던 우리 남한은 전쟁 초기 철저히 그들에게 유린되고 말았죠. 당시 원주에 계셨던 할아버지와 그 가족들은 피난을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피난을 갈 겨를도 없이 북괴군이 쳐들어왔던 거라고 하는 게 맞겠죠. 처음 시내를 점령한 북괴군은 일단 그곳 주민들을 안심시켰다고 해요. 자기들은 인민 해방을 하러 온 것이지 사람들을 해치려고 온 것은 아니라고요. 물론 거짓말이었죠. 인민군들은 일반 농민이나 시민들에게는 안전을 보장했지만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사람들은 정치범으로 몰아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갔다고 하더군요. 인민군들에게 할아버지는 대표적인 부르주아였고 척결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평판이 좋은 할아버지를 대민 홍보에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할아버지를 회유하기 시작했다더군요. 동무에게 살 길을 열어주갔어. 이 전향서에 서명을 하고 인민들에게 말하시오. 앞으로 위대하신 김일성 지도자 동지의 영도를 따르기로 했다고. 그러기만 하면 동물에 살려주갔어. 어떠시오? 할아버지는 평소에 그답게 그들의 회유에도 전향서에 서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꿋꿋하게 자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판사임을 주장했죠. 회유에 이어 고문이 시작됐지만 할아버지는 그것도 버티셨어요. 고문과 협박에도 할아버지가 굴하지 않자 인민군들은 다시 본색을 드러냈죠. 할아버지를 인민재판에 회부한 겁니다. 인민재판에 회부된다는 것은 처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민재판이라는 건 판사나 재판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쓰는 말로는 인민들이 죄인에게 벌을 내리는 선동성이 강한 재판입니다. 당시 인민군들은 지금 우리 생각과는 달리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에게 파고들어 인피가 높았습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일반 서민들은 살기 어려웠으니 정부에 불만이 가득 차 있던 서민들에게 권력을 주고 쌀과 배급을 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인민재판은 그런 서민들에 의해 주도가 되었고 그 재판에 회부된 부르주아 반동 분자들은 사형이 언도되어 즉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경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줄 유서까지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인민재판이 열렸더랍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인민위원장은 할아버지의 죄를 조목조목 읊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사형을 언도하도록 유도했죠.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 중 누구도 할아버지의 사형을 선뜻 요구하지 않았답니다. 그곳에 모인 서민 중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인품을 알고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그중 몇은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생계를 해결한 적이 있는 죄수들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은 분들이니 감히 할아버지를 죽이라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아니 오히려 저분은 죄가 없는 데라는 사람들의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더군요. 그러자 인민위원장은 다그치듯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왜 대답들이 없소? 이 반동분자를 지금 당장 날래 처형해야 하지 않겠소?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나섰습니다. 바로 할아버지 덕분에 땅을 빼앗기지 않았던 바로 그 농민이었습니다. 그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일을 인민위원장을 비롯해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설명했죠. 농민이 먼저 할아버지의 미담을 말하자 뒤를 이어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나서서 할아버지의 미담을 얘기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증언에 결국 인민위원장은 할아버지에게 사형을 내리는 것을 포기했죠. 그렇게 법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지켜주는 거라는 신념으로 일하셨던 할아버지는 그 신념 덕에 서슬퍼런 인민재판에서도 목숨을 건지셨던 겁니다. 그 후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할아버지는 인천 상륙작전과 9.28 수복 이후 북진한 국군들에 의해 석방된 후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감동적인 재회를 하셨다더군요. 석방이 되자마자 할아버지는 제일 먼저 자신을 살리는 데 앞장선 농민분을 찾았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농민분은 할아버지를 살리는 데 앞장섰다는 이유로 인민위원장에게 찍혀 인민군에 강제 징집되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분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행방이 묘연하게 되시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한 은인의 안타까운 상황에 그대로 있을 할아버지가 아니셨죠. 할아버지는 농민분의 미망인과 그 자녀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쌀과 음식을 지원해 주셨죠. 그리고 자식들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역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농민분의 아들이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신원 보증인이 되어주셨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연좌제라는 것이 있어서 아버지가 사상범이면 그 자식들까지 신원에 제약이 걸렸어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된다거나 군인이 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당연히 인민군에 끌려가 행방불명이 된 농민의 아들이 경찰이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분연히 나서셨답니다. 직접 경찰에 연락해 그분의 아버지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나를 살려주려다가 인민군에게 밉보여 끌려간 것이라며 그런 분의 아들에게 공무원 임용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셨죠. 결국 할아버지가 신원 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농민분의 아들이 경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자신의 신원을 보장해 주신 할아버지께 항상 감사하고 있던 그 경찰분이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걸 알게 되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사기꾼 사무장을 잡아 다시 그 은혜를 갚은 것이었죠. 이게 바로 그 농민과 할아버지 간의 이대에 얽힌 인연의 역사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듣고 전 항상 할아버지처럼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전 판사가 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작은 돈이지만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도 할아버지의 정신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죠. 아름다운 인생을 사신 할아버지는 10여 년 전에 돌아가셔 선산에 묻혀 계십니다. 판사로서 대법관 같은 높은 자리에 출세를 하지도 못했고 큰 돈을 벌어 강남의 땅을 사지도 못하셨지만 누구보다 천명결백했던 할아버지가 오늘따라도 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